우리가 지금 주가가 오르는 시기에 또 오르면 좋다고 많은 전망들이 좋다고만 바뀌게 될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미리서 좀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리스크를 제가 골라가지고요. 하나씩 살펴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이런 리스크가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는데 하반기 들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의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하나가 발표가 됐죠. 미국의 비농업 부문에서 지난 1월에 일자리가 51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도 엄청나게 출렁거렸고요.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이 고용 증가할 것인지, 그리고 국채 수익률, 달러 가치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에 미국 고용 동향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용이 탄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정말 탄탄했던 것 같습니다. 네. 1월 달에 컨센서스가 한 고용이 비농업 부문에서 한 18만 7천 개 증가할 것이다. 이 정도 증가 예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51만 7천 개나 나와버렸거든요. 네. 가장 높게 전망한 사람이 한 30만 개였다는데 뭐 예상 훨씬 바뀌었죠. 네. 예, 그리고 실업률도 3.4%거든요. 이 3.4%가 언제 수준이냐면은 1969년 5월 3.4% 기록하고 처음으로 3.4% 낮아진 겁니다. 네. 54년 만에 실업률도 최저치를 기록해버렸죠. 오, 왜 이렇게 잘 나온 걸까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 요즘 정말 많이 인력 감축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서 이번에는 고용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일부 빅테크 기업에서 고용을 줄이고 있지만 서비스업이요. 아, 서비스업. 예, 서비스업 중에서도 그쪽에서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가계 소비 보면은 서비스 소비 비중이 6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라는 게 내구재, 준내구재, 서비스 소비 이렇게 했는데 서비스 소비가 64% 정도 차지해버려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밖에 많이 나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뭐 외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쪽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 점이 좀 영향을 많이 줬던 거군요. 그런데 이 고용이라는 것은 계속 좋아지려면 계속 고용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아야 되잖아요. 뭐 최근에 서비스업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이것도 결국에는 꺾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 경제 보려면 소비를 전망해야 되거든요. 네. 작년에 미국 경제가 2.1% 성장했는데 민간 소비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소비 경제 성장 연도를 기여도를 구해보니까 1.9%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소비가 증가 안 했으면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2.1%가 아니라 0.2%였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만큼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중요한데요. 소비가 미국 GDP의 한 71%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한 47%. 일본은 작년 통계가 발표 안 돼가지고 재작년 통계인데요. 일본은 한 53%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47, 일본 53%인데 미국은 절대적으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1%니까 미국 경제는 소비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올해 미국 경제 전망을 달라지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미국 경제가 소비에 의해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계속 소비가 괜찮을지가 관건이겠네요. 근데 올해 많은 예측기관들이 미국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미국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0.5%예요. 뭐 거의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일부 IB들이라고 그러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노무라 같은데 이런 데는 올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GDP의 70%, 71%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소득이 될 수가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저축을 얼마나 하는지 뭐 예. 이게 좀 영향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선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예, 미국 사람들이 실제 가처분 소득이라고 있거든요. 1인당 가처분 소득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처분 네.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무엇을 뜻하죠? 1인당 실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네. 임금은 오르긴 올랐는데 네. 물가보다도 덜 올랐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네. 임금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죠.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다른 건 다 오른다. 이게 지금 현실화된 예, 예. 거네요. 그래서 미국이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라고 미 상무부에서 매월 발표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2020년 말에 46,800달러 정도 됐어요.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예, 그런데 2021년 3월 달에는 58,000달러 정도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때는 정부가 가게한테 돈을 많이 줬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12월 보니까 45,500달러로 이게 하나도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아, 그러면 이렇게 계속 늘어나지 못해서 가처분 소득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이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요인, 저축률도 낮아지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늘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는데 소득을 안 늘어났는데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축률이 많이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난 2021년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연평균 3.3%였어요. 네. 이 3.3% 의미가 뭐냐면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 평균이 6.7%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의 절반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수준 자체로 보면은 2005년에 2.9%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낮다는 거죠. 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가 모은 돈, 정부가 준 돈 다 써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소비는 늘어났는데. 예. 그래서 저축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소비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축률이 과거 평균적으로 6%대로 올라가려면은 네.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더 일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하러 나가면 아마 실업률이 서서히 오르게 될 겁니다. 아,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아지니까요. 예.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비가 줄어드는 요인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럼 자산 가격 그리고 소비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나 집값이 오르면 우리가 부가 늘어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비를 늘리게 돼요. 이걸 부의 효과, 앨스 이펙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근데 거꾸로 주가나 집값이 떨어지면 소비가 줄어들죠. 네, 그런데 미국 주가 미국의 S&P 500이 대표적인 주가 지수죠. 네. 이게 작년에 19.4% 떨어졌고요. 올해는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가계 금융자산이 2021년 말에 118조 10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 4분기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3분기 네. 보니까 107조 7천억 달러로 10조 달러 이상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부가 10조 달러 이상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가계가 소비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물가를 고려하는 실질 S&P 500 지수가 10% 떨어지면 소비는 한 0.4%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다 올해 들어와서 지금 집값도 작년 6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주가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산 가격 하락을 하면 소비도 역시나 줄어들게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금리가 오르면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네. 시차를 두고 영향이 나타납니다. 예, 미국 연준이 정말 빨리 금리 올렸죠. 네. 예, 작년 2월 달에 기준금리, 우리 기준금리 연방기금금리라고 그랬는데요. 0에서 0.25%였습니다. 예, 그런데 올 1월에 4.50에서 4.75%로 급격히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3월 FMC도 또 한 번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선이 5%가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미국 우리 가계만큼은 미국 가계 부채가 높지 않지만은 미국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우리 같은 데는 뭐 건강보험 내고 국민연금 내고 이게 쓸 수 있는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미국의 가처분 소득에서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3분기에 보니까 103%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이게 2021년 1분기에 88%가 됐거든요.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예,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높다 보니까 미국 가계가 또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에요. 8.4%, 9.6%로 올랐습니다. 우리보다 낮지만은 네. 뭐 오른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예,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높다고 당장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뭐 다음 달 소비계획 다 6개월의 소비계획 세워놨거든요. 다음 달 뭐 6개월의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네.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지난 뭐 3월 뭐 이런 시기부터 올렸으니까 예. 그럼 올해 3월 그렇죠. 즈음부터인가요? 예, 작년 3월부터 이제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올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요.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가요. 예. 이게 정말 천천히 영향을 주는군요. 바로 네.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 그리고 소비가 영향을 준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가 영향을 준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이 고용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고용 상황은 앞으로 소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소비가 늘어야지 기업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도 고용을 늘리든지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기업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 고용은 늘 말씀드리면 정말 탄력적이에요.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가 탄력적입니다. 특히 고용이 제일 탄력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 4월 달에요. 네.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2,194만 개나 줄어들어 버립니다. 거의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2달 사이에 줄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나쁘면은 미국 기업들은 바로 고용을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경기가 좋으니까 2020년 5월에서 올 1월까지 2,464만 개 일자리가 증가했거든요. 네. 정말 많이 증가했죠. 예,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고용을 많이 해놨는데요. 이제 소비가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고용했구나. 혹은 제조업 같은 데는 재고가 너무 많구나. 예, 그러면서 고용을 확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레리 서머스라고 하버드 대학 총장도 하시고 전 재무장관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미국 고용 동향 데이터 발표되고 나서 네. 뭐 해석하기 쉽지 않다. 예, 그러면서도 경제가 서든 스톱에 갑자기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은 고용을 많이 늘려놨는데 네. 소비가 안 되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줬구나. 그런데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고 생각하면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고용이 많이 감소한 것처럼 네. 갑자기 일자리를 줄여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고용은 미국 가계 소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2분기부터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럼 이 서든 스톱도 2분기쯤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2분기, 3분기에 제가 전망해 보면은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 기업들도 지금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면서 고용을 갑자기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미국의 그 고용 탄력성은 엄청나더라고요. 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딱 시작됐던 즈음에 제가 알고 있던 미국에 있던 지인분들 거의 다 일자리를 잃으셨습니다. 예, 지금은 다들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정말 이 탄력성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앞서서 이제 소비 그리고 고용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에 따른 달러 가치도 한번 전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고용이 좋게 나오고 달러 가치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네. 예, 저는 이미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가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지수, 뭐 블룸버그 같은 데서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9월 말에 114였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10% 정도 떨어졌죠. 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졌느냐.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4.75% 기준금리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예, 조만간 미국 경제가 나빠지고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금리를 내리면은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실제로 외환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외환시장은 금리 많이 못 올리고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1월달 네. 고용이 예상보다 높으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 경제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앨런 재무장관이 의회에다가 부채 상한 한도 빨리 올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국가 부도간다. 네. 예, 그만큼 미국 부채가 많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대부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그러는데 미국 정부 부채가 많고 GDP 대비 120% 정도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대순부채도 GDP 대비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 고용 증가에 따라 가지고 달러 가치가 좀 오른 것은 일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가치 전망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국채 수익률도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이걸 반영해왔죠. 예, 작년에 그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갔습니다. 네. 최근에 그 3.5%, 3.4%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고용 동향이 좋게 나오니까 한 3.7%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그런데 외환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올해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년 국채 수익률도 작년 10월 4.2%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1월 고용 예상보다 높은 고용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다. 앞으로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요. 아마 물가 상승률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요새가 파월 연준장이 물가에 대해서 인식이 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예,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요새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동안 인플레이션만 쓰다가 디스인플레이션인데요. 우리가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의 현상.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가운데 어떤 거예요. 물가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매우 완만하게 오르는 현상. 네, 그런데 미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단어를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미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가 PCE 물가지수라고 그러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게 작년 6월에 7%였었어요. 12월에 5.0까지 떨어졌고요. 뭐 제가 전망하면 11월에는 2%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는 거를 국채 수익률이 반영하고 떨어졌는데 네. 1월 고용이 느닷없이 좋게 나오니까 좀 여기에 조금 반응해서 좀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이렇게 국채 수익률 달러 가치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건, 곧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연준에서는 뭐 앞으로도 금리 인상 좀 지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살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괴리감 좁혀질 수 있을까요? 예, 결국 누가 오른가? 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오른가 시장이 오른가 이게 조만간 판명이 날 거예요. 네, 그런데 연준은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금리 인상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올해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외환시장의 달러 가치가 10% 하락하면서 이 금리에는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없다. 그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다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 성장률, 물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오를 것인가? 그거는 소비가 결정해 준다는 거죠. 소비.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GDP의 소비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그만큼 안 올랐다. 네. 예, 그다음에 미국 가계 저축률이 역사상 거의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다. 모아놓은 돈을 다 써버렸다. 네. 예,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부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이야기했죠. 예, 금리를 인상하면 한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가 많이 감소하더라. 그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은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고용 극대화인데 물가 상승도 하락하고 고용도 감소하면은 예, 저는 올 4분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전 방송에서 제가 테일러 준칙이랑 좀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네. 예, 연말에 미국 적정금리가 3% 이하더라. 예, 그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이 낮아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분기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 미국의 소비가 말해줄 겁니다. 아. 그래서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초반 가면요. 네. 소비가 감소하면서 역시 연준보다는 시장이 똑똑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똑똑하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결국 소비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요인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 소득, 가계 저축, 자산 가격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네 가지가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방금까지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죠. 이 시장과 연준 사이의 괴리감이 점점 좁혀지고 시장이 똑똑했구나라는 것이 결국에 알려지게 된다면 연준도 이제 생각을 바꾸고 또 앞으로의 금리 방향도 좀 결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특히 4분기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3분기까지는 더 현재 경제성 물가를 볼 텐데요. 네. 4분기 들어가면은 3분기, 2분기, 3분기, 2분기 연속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다. 그러면 연준 위원들도 저는 생각이 바뀌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미국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예,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하고 경제성의 기업 수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경제 성장률 떨어진다. 예, 그다음에 금리도 떨어진다 그랬는데 누가 더 많이 떨어지느냐 그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올 상반기는 그래도 경제 성장률은 견조할 것이다. 요새 미국 경제에서 로우 랜딩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네. 혹시 로우 랜딩 들어보셨나요? 로우 랜딩이요? 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는 없는데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로우 랜딩 그러는데 이 하드 랜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잠재 GDP라고 있거든요. 잠재 GDP는 장기적으로 성장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 GDP가 잠재 GDP 이에 있다가 금리를 올리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떨어져 버렸을 때를 하드 랜딩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소프트 랜딩이라는 것은 실제 GDP가 잠재 GDP 이에 있다가 안만하게 떨어지고 잠재 GDP 접근해 갔다고요. 비행기가 공항에 할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뜨는 것처럼 잠재 GDP가 GDP 접근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를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다음에 로우 랜딩이라는 것은 그냥 실제 GDP가 잠재 GDP 이에서 계속 높게 성장해버린 걸 로우 랜딩이라고 그래요. 하드랑 소프트는 얘기가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또 처음 듣네요. 그래서 요새 1월 고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예, 그런데 미국 경제가 올해 0.5% 성장한다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수준 자체로 보면은 한 2% 정도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하드 랜딩이라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로우 랜딩은 거의 아닙니다. 근데 네. 언론에서 그건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단어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실제 GDP가 잠재 GDP 약간 밑에 있고요. 네. 올해 0.5% 성장하면은 한 2, 3% 마이너스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하드 랜딩에 비슷한데, 그래서 지금은
뭐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실제로 시장 금리가 하락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아마 하반기 가서 2분기, 3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나오고 기업 수익률이 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만은 우리 주가는 가소평가됐는데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됐다. 그래서 우리 주가나 미국 주가나 장기적으로 명목 GDP로 추정하는 적정 주가를 따라가지고 장기적으로 성장하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주가는 명목 GDP에서 한 24% 저평가됐는데 미국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13%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미국 적정 주가 추정해 보면은 뭐 3,500 중반에서 3,6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현재 S&P 500이 4,100이니까 네. 예, 지금도 한 10% 이상 가대평가됐죠. 아, 그러네요. 이게 좀 지켜지다가요. 올 하반기 가서는 아마 금리도 떨어지지만은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떨어지면서 미국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의 상황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안 것 받을 같거든요. 수가 없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또 네. 우리나라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이 좀 덜 들어오고요. 방향은 같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주가가 하반기에 떨어질 때 네. 우리 주가는 저평가가 좀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오를 때는 다시 더 많이 오르게 될 텐데요. 네. 예, 계속 제가 작년 말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뭐 주식 비중 좀 늘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아마 하반기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상반기 끝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얼마나 많이 오르는가. 상반기에 많이 못 오르면은 뭐 하반기에 그렇게 떨어질 이유도 없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 버리면은 하반기에 하락폭이 좀 클 수가 있는데 네. 예, 그거는 미국 경제의 하드랜딩, 예, 고용 감소, 예, 그것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미국 소비가 결정 아닌가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소비 동향을 아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소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뭐 미시간 대학이나 뭐 이런 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고요. 네. 예, 컨퍼런스 보드 같은 데 소비 심리 지수 발표하죠.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소매 판매라는 데이터를 매월 발표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소매 판매가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면은 기업 매출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지금부터는 미국의 소매 판매, 소비 동향을 아주 세심하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고용 동향 어떻게 될지, 그리고 결국에는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소비 동향들, 관련된 지표들 꾸준히 확인을 해 나가자라는 얘기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네.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다 잃을 수도 있다.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뭐 기업도 성장하고 개인도 부를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제가 일방적으로 투자 스쿨 수강생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드리죠. 그 VOD로 녹화해가지고 각종 거시경제 지표 기본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산업활동 동향, 통화, 그다음에 금리, 환율 뭐 이런 기본을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한 달에도 2번씩 원오프라인 강의를 하거든요. 한 번 올 초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요. 이때는 주로 최근 경제 동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말 올 초가 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모델에 다시 그 수치를 넣고 그 월간 전망이 얼마나 틀렸는가 또 얼마나 맞았는가 그런 거를 계속 할 생각이고요. 온라인 때는 혹은 오프라인 때도 가장 전 전문가 모셔다 놓고 뭐 그분이 강의를 하든지 제가 질문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한번 방향을 제시해 볼까 그런 생각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하니까 속도죠.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소통의 시간을 갖거든요. 이때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번개처럼 질문해 줘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더 분석해가지고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매월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매월 초에 제 자료를 수강생분들한테 드리고 있거든요. 매달 데이터가 바뀌니까 그거를 데이터 그래프 넣고 그다음에 자료에 더 수정해서 넣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전망치 수정이 들어가는데 매월 데이터가 바뀌고 거기에 최근 추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걸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익의 경제스킬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리스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리스크는 정리된 걸 보니까 7가지나 있는데요. 근데 다 얘기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라서 이해는 갑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요. 국제금융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매월 글로벌 여러 가지 경제지표, 금융시장 지표 보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통화긴, 중복, 경기 침체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나온가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리스크 한 7개 정도를 매월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별이 3개면은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고요. 별이 하나면은 좀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영향력을 또 평가해 놨는데요. 별이 3개면은 아주 금융시장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리스크 요인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가 통화 긴축 충격. 이거는 뭐 계속 이야기가 됐죠. 네. 그런데 이게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지난달보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거는 많이 그 인플레이션 문제는 작년에는 그 상고 이야기가 정말 많이 됐었죠. 상고라는 것은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였는데요.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시장금리 떨어지고 달러가치 떨어지니까 상고라는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발생 가능성 좀 줄어든 거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용위험, 경기가 나빠지니까 일부 기업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산가격 조정, 주가가 떨어지고 뭐 집값도 떨어지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교역 부진입니다. 교역 부진. 교역 부진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기가 나쁘니까 서로 상품 교환, 뭐 수출 수입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이번에 들어온 것 보니까요.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뭐 전 세계가 조금 더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달러라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킹달러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요새는 킹달러 이야기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건 발생 가능성도 낮고 영향력도 아주 낮은 거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리스크 요인 중에서 발생 가능성도 높고 영향력이 높은 그 순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통화 긴축 충격 이게 지금 1순위인데요. 이거는 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보면은 위기 때마다 마샬 K라고 그러는데 마샬 K는 통화량을 GDP로 나눈 겁니다. 네. 이 마샬 K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증가했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미국 마샬 K 보면은 거의 수직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미 연준이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으니까 물가가 오르죠. 그래서 최근에는 돈을 실제로 줄이고 있고요. 금리도 많이 인상했죠. 그래서 마샬 K가 낮아져요. 그런데 제가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 그 마샬 K하고 미국의 대표적 주가지수 S&P 500하고 보면 상관계수가 0.89나 됩니다. 정말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마샬 K가 앞으로도 더 축소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주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통화
긴축하면은 뭐 주가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통화 긴축한다는 것은 뭐 결국 금리를 올린다는 거니까 이미 저 금리를 올릴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를 올리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소비가 시차를 두고 줄어들죠. 네. 그래서 통화 긴축 충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통화를 상대적으로 줄이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 소비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 통화 긴축 충격이 1위에 올라 있어요. 그렇네요. 통화 긴축 충격 1순위. 그렇다면 2순위로 나와 있는 경기 침체도 확인해 봅시다. 이게 사실 올해의 키워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요.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시나요? 지난번에 그 IMF 경제 전망 1월 전망 수정한 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뭐 10월 달 올해 세계 경제가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해 버렸거든요. 네. 예, 그걸 보면 경기 침체 안 온다. 예, 그리고 미국의 1월 고용 동향 보면 경기 침체 안 온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경기 침체가 아직도 여기 국제금융센터 보니까 발생 가능성도 높고 영향력도 굉장히 높은 거로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 침체는 지금 사실 미국 경제만 좋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지 않습니까? 예, 미국 경제가 작년에도 2.1% 성장했고 고용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살펴봤으면 미국 소비가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 예, 그런데 과연 미국 가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따져보니까 별로 없더라. 실질소득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저축률이 낮아졌고 자산 가격이 떨어졌고 금리 인상 시차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은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미국 경제가 제가 보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경기 침체 이거 발생 가능성은 아마 더 높아지고 경제에 대한 충격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2, 3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고요. 3순위, 4순위로 나와 있는 고인플레이션 지속 그리고 신용 위험 이것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 조정 이것에 대한 위험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순위에 들어가 있네요. 예,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졌죠. 네. 예, 그런데 뭐 이번 2020년 코로나를 거치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채권 시장은 다 붕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붕괴되는 과정인데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법비 지수나 그다음에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아직도 과거 평균보다 너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앞 시간에 미국의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한 명목 GDP에서 10% 이상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무려 130% 넘게 올랐어요. 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미국 집값을 평가해 보니까 물가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렌트 이런 세 가지로 집값을 평가하는데요. 큰 거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이 자산 가격 조정이라는 것은 주가는 이미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다. 문제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주가보다도 같은 비율로 떨어졌다면 2배 정도 영향이 더 커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주나 보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 그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가 좀 하락폭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작년 6월이 고점이고요. 서서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자산가격 조정, 특히 집값이 많이 떨어져 버리면 소비가 더 많이 위축되면서 미국 경제가 아마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산 가격 조정 위험, 집값 하락이 결국에는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6번째 순위로 나와 있는 이 교역 부진, 이게 좀 궁금해요. 새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좀
이슈화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이제 새로 뭐 리스크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저 IMF 경제 전망을 보니까 작년에 그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5.4%였었어요. 연간 이제 5.4% 증가했다는 건데 올해는 한 2.4%로 작년 절반 증가율이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만큼 뭐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 수입을 줄일 거 아닙니까? 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상품 교역량이 줄어들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이가 덜 소비하면 중국도 덜 생산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중간재도 덜 소비해야 수입해야 가야 되고, 예, 그래서 올해 그 교역량이 많이 축소될 것이다 이런 건데요. 예, 사실 이 교역 부진을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수출을 보면 돼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그 수출 증가율하고 G20, 뭐 대부분 GDP를 차지하고 있죠. 선행지수를 그려놨는데요. 우리 수출이 먼저 감소하고 지금 G20 선행지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수출이 올 1월 달에 거의 17%가 감소했어요. 전년 동월에 비해서. 맞습니다. 우리 수출이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해요. 네. 우리 수출이 안 가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로 수출하는데 우리 수출이 이렇게 줄어든 것 보니까 세계 교역량이 실제로 감소하는 거를 우리 수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교역 부진이 뭐 이번에 새로운 리스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써놨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2.4%로 굉장히 부진하게 교역량 증가율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영향이 좀 많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수출 보니까요. 뭐 2.4%도 이게 높은 수치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수출이 뭐 17%나 감소했다는 것은 네. 세계 경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둔화 혹은 침체에 지금 빠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 보면은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위기 때 우리 수출 증가율이 거의 20% 이상 감소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1분기 보면은 아마 그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만큼 세계 경제가 나쁘다. 뭐 세계 경제를 볼 때 제가 OECD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선행지수, 뭐 OECD 전체 선행지수, G20 선행지수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OECD 선행지수가 더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 통계청에서도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발표하는데요. 네. OECD 선행지수가 우리 통계청보다 조금 더 빨리 발표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행지수는 매월 말에 지난달 걸 발표하는데 네. OECD는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지난달 걸 발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OECD 선행지수는 이미 올 1월께가 발표가 됐어요. 아, 어떻게 나왔나요? 네, 다 떨어진 게 나왔죠. 아. 그래서 축소폭은 좀 둔화되고 있는데요. 뭐 OECD 선행지수 우리 모든 나라가 다 떨어지거든요. 제가 국가별로 전부 봐도 이게 올라가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서로 소비를 줄이니까 교역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네. 여기다 저 미중 패권 전쟁 별 문제 없어야 될 텐데 이게 좀 미중 패권 전쟁이 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중국 경제가 별로 안 좋으면 서로 남의 탓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패권전이 더 심화될 수가 있어요. 아. 이런 걸 보면은 교역량이 IMF가 전망한 것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합니다만은 이런 수치들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전문기관이 전망한 것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떨어진다고 전망했는데 실제로 그 경우에서는 실제치는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역량 2.4%도 제가 보기에는 좀 낙관적인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롭게 떠오른 글로벌 주요 리스크, 고역 부진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해 나갈 때 어떻게 이 리스크에 대응을 해 나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걸 주제로 고르는 거는요. 네. 제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그냥 주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만약 이런 리스크가 겹쳐서 나타난다면 주가가 꺾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은, 물론 상반기에 주가 지수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 이게 달려있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나라 경제지표 선행주 순환변동기가 3월 저점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3월에서 뭐 5월 사이에 주가가 한번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리스크가 하나씩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저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네. 이런 리스크가 나타나면은 주가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가 오르는 시기에 또 오르면 좋다고 많은 전망들이 좋다고만 바뀌게 될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미리서 좀 대비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리스크를 제가 골라가지고요. 하나씩 살펴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이런 리스크가 충분히 나타나지는 않는데 하반기 들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각종 거시경제 모델 여러 가지 모델로 주가도 전망하고 수출 뭐 금리 환율 다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그 6월 7월 가면서 그런 경제 변수들이 별로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에서 국제금융센터 이게 리스크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아직은 이런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는데요. 아마 하반기쯤에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리스크를 점검해 가면서 뭐 방송할 때마다 한 번씩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표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거나, 시장 상황이 좋으면 이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꾸만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 놓으면 그런 분들이 가장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비를 항상 마음속으로라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